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진도별 모의고사 잘 치르셨고요. 이제 최근 3개년 판례 마무리 특강하시고 이제 전범위 2회차 남았죠. 전범위 2회차 문제는 뭐 풀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여러분 잘 푸실 수 있도록 아주 간결하면서 또 핵심을 체크해내는 이런 문제들 위주로 이제 실전에 가깝게 편성을 했습니다. 진보 문제들은 이제 여러분 연습 많이 하시라고 하나 지문 안에도 이제 많은 이제 정보들이 들어가 있고 해서 이제 풀기가 좀 빡빡한 이런 내용들이었는데 전범위 모의고사는 이제 실전 지문형에 가장 가깝게 그래서 알면은 바로 보이고 모르면 조금 고민해야 되고 이런 내용들로 간결하게 터치할 수 있도록 이렇게 구성을 했어요. 지금 뭐 최신 판례 강의가 들어왔지만은 이제 전범위 제가 이제 뭐 이렇게 강의를 못 해드리니까 이제 미리 이제 시험 일자가 다가와서 말씀드리는 건데 뭐 열심히 이제 한 해 보내셨으니까 마지막 정리하실 때는 이제 전범위 모의고사 2회차요. 2회차 안에 제가 담을 만한 거 다 담았으니까 모의고사 2회차하고 요 최신 판례요. 3개년 판례 요 두 가지 자료 가지고 마무리하시면 충분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물론 이제 시간이 되시는 만큼 이제 열심히 하시되 마지막에 이제 전체를 한번 짧은 기간에 이제 마무리를 한다 할 때는 전범위 모의고사 2회차랑 이 최신 판례집을 가지고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최신 판례도 이제 다 비중을 가지고 보지는 않고요. 여러분이 이제 강의 과정에서 봐왔던 것들 이런 것들은 이제 간단하게 이제 가볍게 넘기고 조금 이제 분석이 필요하거나 여러분 이제 생소한 판례들이 또 있을 겁니다. 아직 이제 다루어지지 않은 것들. 진모에서 제가 이제 많이 다루지 않았어요. 최신 판례는. 꼭 다뤄야 될 것들은 다루는데 풍부하게 다루지 않은 이유가 최신 판례 지문들을 자꾸 다루기 시작하면은 이제 원래 중요한 리딩 케이스 지문이나 이런 것들이 대체되기 때문에 여러분 연습에 별로 도움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최신 판례들은 이제 특강이기 때문에 뒤로 많이 밀어놨는데 그래서 조금 생소한 지문들이나 판례나 좀 분석이 필요한 것들 그러면서 이제 위상이 큰 것들 이런 것들 중심으로 해서 비중을 두고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 3시간, 4시간 이렇게 이제 진행하면 마무리가 이제 될 것 같고요. 나중에 정리된 내용만 보시면 그렇게 복잡하지 금방 스킵할 수 있는 이런 내용들이기 때문에 부담 갖지 마시고 3개년 판례를 뭐 요 정도 분량으로 이제 압축하는 것 자체가 저한테는 고통이에요. 고통. 엄청난 고통인데 이게 변호사 시험의 교재다 하면 여기 한 500페이지 정도 분량 또 하반기 판례까지 들어왔으니까 600페이지도 될 수 있는 이런 분량인데 이제 아주 가볍게 이제 간결하게 쳤죠. 그래도 빠질 건 하나도 빠진 건 없어요. 요점이 되고 출제가 될 수 있는 부분들은 다 살려서 압축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 빨리 스킵할 수 있는 교재로서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걸 정리해서 여러분들이 봐야 될 부분, 터치해야 될 부분들만 잘 이제 앉혀 놓으시면 마지막에 이제 마무리를 할 때, 혹은 이제 회독을 할 때 아주 이제 가볍게 막 쭉쭉쭉 넘어갈 수 있는 교재니까 부담 갖지 않으셔도 돼요. 그래서 전범위 모의고사 2회차하고 최신 3개년 판례 마무리 특강 교재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마무리하실 것을 추천드리고요. 물론 이제 여러분들이 쭉 해오신 공부 방법이 제일 옳은 겁니다. 그래서 그 방법이 익숙하신 방법이 있으면 그에 따르시고 마지막 정리가 조금 혼돈스럽다 어떻게 될까 갈팡질팡하시는 분들께서는 그렇게 이제 마음 가지시고 자료 정리하시면은 훨씬 더 이제 우월한 성과, 편안한 성과를 낼 수 있습니다. 자, 강의 한번 들어가 보죠. 네, 1페이지 펼쳐서 이제 헌법초론부터 이제 진도별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먼저 이제 대한민국의 구성 요소에서 판례 보시는데요. 1번 판례. 앞으로는 그 큰 제목 바로 밑에 소제목이 있죠. 그 소제목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쭉 진행하겠습니다. 그래서 소제목의 그 판례의 의미가 잘 이제 직관될 수 있는 내용들이 담겨져 있기 때문에 그 내용을 봐주시고요. 그 다음 이제 그 위에 이제 주문들, 결정 주문이 어떻게 나왔는지 이렇게 봐주시면 되는데, 자 일단 한번 읽어봅니다. 병역 준비역에 편입된 복수국적자 국적 이탈 제한 사건에서 자 주문 보시면. 헌법 불합치 기각 일부는 위헌이고 일부는 이제 합헌이다라는 건데 위헌인 부분만 이제 잘 아시면 됩니다. 요거는 이미 풀어봤습니다. 모의고사 문제도 많이 풀어봤고 또 우리 경정승인에서 이미 출제가 됐거든요. 기출 문제이고 자 병역 준비역 편입 복수국적자 국적 이탈 제한 자 판상 들어보시면 가번요. 병역법 8조에 따라 병역 준비역에 편입된 자는 편입된 때부터 3개월 이내에 하나의 국적을 선택하거나 그렇지 않으면 이제 군필 요건, 그죠? 군필을 충족한 때부터 이제 군대 갔다 오고 한 이후부터 2년 내에 하나의 국적을 선택하도록 이렇게 이제 제한을 두는데 원래 이제 일반적으로는 이런 제한이 없죠. 일반적으로는 이제 한번 떠올려 볼까요? 자, 만 20세를 기점으로 해서
자, 그 이전에 복수 국적이 된 자는 22세까지, 그죠? 22세까지. 그다음에 20세 이후에 복수 국적이 된 자는 그때부터 2년 내에 네, 하나의 국적을 양자택일하거나 아니면 뭐 서약 조건으로 예, 그 실질적인 이제 행사는 이제 하지 않고 외형으로만 이제 간직할 수 있도록 이렇게 이제 인정하고 있는데, 요거 이제 우리가 똘똘이 해서 요거 있잖아요. 두 문자 똘똘이, 그죠? 똘똘이 해서, 그래서 이제 20세를 기점으로 해서 똘똘이 이렇게 이제 기억을 잘 해놓으세요. 예. 그런데 이제 예외 조항이 대표적으로 이제 자, 군대를 가는 이제 일반 남성들의 경우하고, 그 다음에 하와이 원정 출산 이런 것들이 이제 규제죠. 그래서 원정 출산의 경우에는 이제 어떤 뭐 예외 없이 예, 일반적으로 이제 하나의 국적을 이제 선택하고 하도록 하면서 또 약간의 이제 그 뭐 하여튼 아주 엄격해요. 아주 엄격해서 뭐 서약 조건부 복수 국적 이런 걸 허용하지 않고요. 그다음에 이제 우리 이 조항이 이제 일반 남성에 관련된 조항입니다. 병역 준비역에 편입된 때부터 3개월 내 3월 내에 한 번의 기회를 주고, 그 기회 내에 예, 국적 이탈을 하지 않으면 이제 군필 후에 병역 필 후에 예, 요 기간 내에서 가능하도록 이렇게 이제 규정을 했는데, 요 부분이 이제 현재 전체적으로 위헌입니다. 예, 헌법 불합치, 위헌 났다. 예, 이렇게 이제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자, 이제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뭐 합헌 나온 거는 그 나범 판사항의 시행 규칙 내용이 뭐 명확성에 반하는가 이런 것들인데, 이런 것들은 쟁점이 되기 힘들어요. 네, 그래서 이제 가범 판사항 내용만 잘 하시면 됩니다. 결정적이 들어가 볼게요. 자, 세 줄입니다. 복수 국적자의 주된 생활 근거지나 대한민국에서의 체류 또는 거주 경험 등 구체적 사정에 따라서는 사회통념상 심판대상 법조항이 정하는 기간 내에 국적이탈 신고를 할 것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유가 충분히 인정된다라고 했죠. 여기서 끝난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이제 실질적인 고려가 필요한데, 아무런 실질 고려 없이 3개월, 예, 그 외에는 군필 이런 식으로 이제 일률적으로 예, 형식적인 기간에 의해서 정했기 때문에 헌법 불합치가 나온 거예요. 키워드는 그 위에 세 줄 다시 갑니다. 주된 생활 근거지, 주된 생활 이런 데 체크해 볼까요? 그래서 이제 주된 생활의 근거지가 만 18세가 되면 이제 자동으로 편입되는 이제 병역 준비에 관련해서 이제 주된 생활의 근거지가 예, 외국에 있는 재외국민 같은 경우들, 재외국민 자녀 이런 분들 같은 경우는 대한민국 내에 있어도 보면 만 18세에 자동 편입되는가 이런 것들을 그 당시에 잘 모르는 학생들이 대다수예요. 저 같은 경우도 이제 여러분도 비슷하게 뭐 대학교 이제 들어가고 고등학교 고3 때고 뭐 이 무렵에 보면 예, 공부하느라고 열심이고 논이라고 열심이기 때문에, 자, 이때 내가 병역 준비역에 편입돼서 군대가 뭐 대상자가 되었다. 그래서 이제 3개월 내에 국적 이탈을 신고해야 된다. 이제 이런 규정들에 대해서 인식이 없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근데 외국에 또 주된 생활 근거지가 있고 어릴 때부터 쭉 외국에 살았던 이 사람들은 더더구나 이제 우리나라 현실에 또 약하고요. 거기다가 예, 국적 이탈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그 신고 서류나 이런 것들이 엄청 복잡해요. 실무상. 예, 그 내용들이 또 밑에 가면 또 쭉 나오는. 데 하여튼 여러 가지 뭐 가족관계 증명서를 제출해야 되는데, 가족관계 증명서가 함부로 구성된 단일한 문서가 아니라 그러면 실무상 여러 뭐 한 6, 7종 되는 예, 그런 이제 문서들을 요구하기 때문에 예, 국내에 짧은 기간 들어와 가지고 그런 문서들을 다 이제 취합을 한 다음에 국적 이탈을 신고하는 것들이 3개월 내에 가능하다라고 생각이 힘들다는 거죠. 삶의 실질에 따라서는. 그래서 이제 주된 생활의 근거나 삶의 실질 이런 것들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획일적으로 규정한 것이 위헌이라고 했습니다. 자, 이제 전체적으로 이제 판례 정리를 좀 해보면 이 판례는 이제 여기서 다 끝났어요. 끝났는데, 자, 지워 보시죠. 국적법 판례는 위헌 사례가 거의 없다고 했죠, 그죠? 국적법 판례는 위헌이 거의 나오지 않는다. 이유는요, 헌법 제2조 때문이죠. 헌법 2조에 가면 국적에 관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라고 해서, 자, 헌법상 국적 법정주의가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법정주의란 말이 이제 입법 형성권을 얘기하는 거죠. 법률로 정한다. 네, 그러다 보니까 폭넓은 입법 형성권을 가지고 이제 심사하다 보면 위헌이 잘 나오지 않는데, 다만 이제 예외가 있습니다. 몇 건 있죠. 자, 첫째, 부계혈통주의. 아버지 계통의 혈통만 기준으로 삼아서 국적을 부여하던 예전의 제도에 대해서 이제 위헌으로 판단했고요. 그래서 이제 부모 양계 혈통으로 바뀌었어요. 근데 이제 양계 혈통으로 바꾸면서, 자, 좋게 바꾸면서
양계열통주의를 과거 10년간만 소급을 시켰던 사건에서 소급 기간이 너무 짧다라고 해서 또 위헌 나왔거든요. 그래서 부계열통, 양계열통 10년 소급. 예. 요게 이제 두 가지 위헌이었고요. 자, 근데 또 하나 최근에 나온 게 이제 요겁니다. 그래서 병역준비역 편입, 예전에 뭐 제1국민역이라 하던 거죠. 자, 병역준비역 편입, 재외국민 또는 이제 복수국적자, 국적이탈 제한, 일반적인 경우보다 이제 특수한 규를 둔 것, 요게 이제 실질 고려가 약하다 해서 이제 위헌이 나왔죠. 네, 그래서 병역준비역 편입, 예, 요거까지 이제 기억하시면 되겠어요. 그 외에 국적법에 관련된 판례 나오면 다 이제 합헌 처리하시면 됩니다. 자, 이제 2번 판례로 가볼까요? 2번 판례 3페이지입니다. 자, 소제목 제조선 일본인, 조선에 소재하는 일본인 재산의 처리 및 기소에 관한 미군정청 법령 조항이 문제된 사건인데, 미군정 법령하는 그 순간 이제 아주 옛날의 법이다, 그죠? 해방 직후에 이제 미군정하에서 우리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되기 전에, 우리 이제 대한민국 국법 체계가 성립되기 전에 있었던 이제 법 체계다라는 게 이제 문제되는데요. 그러니까 이제 판사상 가시면 가번 폐지된 법률이 헌소 대상이 되는가? 미군정청 법령은 이제 의미 없죠. 그러니까 이제 과거에 시행됐으나 폐지되고 없는 것들이 지금에 와서 헌소 대상이 되는가? 우리 헌법재판 이론 중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거 있어요. 네, 뭐 시행됐다 폐지되었던 뭐 어떻게 되었던 간에, 예, 어쨌든 현재 유효하게 시행이 되고 있으면 당연히 그게 원칙적으로 대상이 되는 건데, 그렇지 않은 나머지 것들, 그렇지 않은 이제 나머지 것들로서 문제가 되는 것들은 항상 소의 이익으로 판단한다고 했습니다. 헌법재판의 이익. 그래서 헌법재판을 통해서 이제 판정을 내려줘야 될 이익, 심판의 이익이 있느냐를 가지고 봤는데, 일단 충분히 이제 작용한 다음에 없어졌기 때문에 심판의 이익이 있다라는 게 이제 판례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본안 판단 들어가서는 이제 나번의 내용이 나오는데, 자, 한번 읽어보죠. 45년 8월 9일 이후 성립된 거래. 이 8월 9일이 뭐냐면 그 뭐 포츠담 회담이나 뭐 이런 뭐 전체 그 과정에서 뭐 쉽게 얘기해서 일본 패망일입니다. 예, 45년 8월 9일이 일본이 최종 이제 강화조약 체결을 하고, 예, 국제적인 선언이 이루어져서 종전 또는 이제 패전 시기라고 일컬어지는 시점이에요. 그래서 8월 9일 이후 성립된 거래를 전부 무효로 한 제조선 미육군사령부 군정청 법령, 예, 등이, 자, 그다음에 또 그다음 보세요. 또 45년 8월 9일 이후 일본 국민이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재산을 45년 9월 25일자로 전부 미군정청이 취득하도록 정한 또 어떤 법령이, 자, 이게 이제 위헌인가가 문제됐는데, 지금 이제 일정한 해방 이후에 일정한 이제 일본 패망 시점을 기준으로 해서 그 이후에 이루어진 어떤 재산 관계나 거래 관계 이런 것들을 다 무효화시키는 것입니다. 나번에 추적 보시면 이후 성립된 거래 무효. 또 두 줄 뒤에 보시면 이후 일본 국민이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재산 환수, 이런 것들인데, 이 제도의 이제 취지를 잘 아시면 돼요. 미군정청 법령의 이제 취지가 뭐냐면 요게 나중에 놓은 겁니다. 합헌 놓은 건데, 지금 여기 한번 볼까요? 이렇게 이제 거래를 전부 무효로 한다. 이후에 성립된 거래를 전부 무효시키고, 그 다음에 이후에 일본 국민이 소유하고 관리하던 거 다 이제 미군정청이 취득한다, 이제 환수한다는 거죠. 네, 이런 이제 제도를 둔 취지가 한일 합병 자체를 불법 침탈로 본 거예요. 미군정청 입장에서는, 예, 국제사회에서는. 그래서 한일 합병, 즉 불법 침탈에 의한 불법 합병이죠. 예. 의한 우리 민족 재산의, 예, 환수 또는 회복, 예, 요런 이제 의미를 가지고 도입된 장치입니다. 그래서 이제 적법하게 이루어졌다라고 보면 모르겠지만, 일반적으로 이제 불법이라는 전제에서 이런 약탈당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이제 이제 해당 민족에게 돌려받아야 된다, 돌려줄 수 있어야 된다. 그래서 미군정청 회수한 다음에 대한민국 정부에게 이제 이양하는 이런 과정에서 만들어진 법이거든요. 당연히 이제 일제 잔재를 청산하는 이런 문제라고 생각하고 합헌이라는 결론이 이제 쉽게 추정돼야 될 텐데, 그 논거들을 찾아가면 이제 요게 딱 논거예요. 자, 들어가 볼게요. 결정요지. 자, 아까 가번의 판시 내용에 해당하는 것들은 그 중간쯤 이제 마지막 주술인데, 예, 가보시면 폐지된 법률에 대한 헌법소원은 원칙적으로는 이제 실익이 없을 겁니다. 그죠? 이미 없어졌다 이런 것들을 이제 다루는 것들이 원칙적으로는 실익이 없겠지만,
폐지된 범죄의 위헌 여부가 관련 소송 사건의 재판의 전제가 되어 있다면, 뭐 재판의 전제 이런 걸 외우는 게 아니라요. 어떤 뭐 분쟁 사건을 해결하는 하나의 기준에 해당하거나 여러 가지 판정의 실익이 존재한다는 거죠. 예, 위헌인지 아닌지를 판정해 줘야 될 실익이 있다면 위헌 심판의 대상이 된다. 그래서 심판의 이익 또는 소의 이익의 관점에서 항상 판단한다. 이렇게 이제 정리를 해 놓으세요. 자, 그리고 이제 나번 내용으로 가보시면 일단 이게 소급입법이에요. 과거에 있었던 것의 관계에 대해서 재산관계나 거래관계에 대해서 나중에 만들어진 미군주정 법령이 이제 환수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이제 소급인데 자, 나번 단락의 네 줄 뒤 보시면 진정소급입법의 성격을 가집니다. 자, 진정 체크하시고 부진정소급. 네, 부진정소급입법으로 본다면 이게 이제 신뢰보의 원칙이나 어떤 다른 이제 루트를 타게 되지만 진정수입법에 해당한다고 보는 순간 이제 그 법칙들이 이제 다르게 적용되거든요. 그래서 법칙의 적용 루트를 이제 보시는데, 자, 처음 보시면, 자, 첫째 진정수입법이면 요 좀 크게 하죠. 예, 마무리니까 판례만 정리한다 이게 아니라 판례를 통해서 우리가 공부한 전체에 대해서 한번 이제 정리한다 이런 생각으로 이제 보십시오. 자, 일단 우리 이제 헌법의 소위법 금지 체계를 이제 전체적으로 종합하면, 종합 정리하자면, 자, 결론적으로 어떤 국가작용이 소급한다 하면 제일 먼저 나눠야 될 게 이게 형벌작용이냐 기타의 국가작용을 먼저 나눠야 돼요. 그래서 형벌작용의 소급이다 라고 평가되면 우리 헌재가 절대금지라고 해요. 절대금지의 특수 이론을 헌법이 제시했다라고 해서 뭐 진정, 부진정, 유형 구분 없이 뭐 예외 절대 허용하지 않는 무조건 금지 이렇게 보거든요. 자, 그리고 또 이 형벌의 의미는 실질서를 취하죠. 실질을 취해서 보안 처분이나 노역장 유치와 같은 이런 이제 실질적인 형벌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이제 적용이 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보안 처분 중에서도 이제 형벌적인 보안 처분이라고 하죠. 이제 그런 것들은 적용이 되죠. 자, 그 다음에 이제 형벌이 아니다. 이제 기타의 국가작용이다. 그러면 이제 요때 진정, 부진정 가려야 돼요. 그래서 진정 소급에 관해 원칙적으로만 금지되죠. 원칙 금지. 요 법리가 이제 적용되고, 그러면 이제 부진정 소급. 부진정 소급이 이제 마지막에 남았네요. 자, 부진정 소급은 우리 판례가 원칙적으로 허용되고 이거는 헌법상 금지되지 않고요. 다만 신뢰보호라는 이제 다른 법치주의 원칙이 있습니다. 그래서 법치주의에서 도출되는 과거의 신뢰를 보호한다 이런 이제 신뢰보호 원칙에 따라서 제한될 수 있다. 예. 이렇게 보죠. 그다음에 이제 부진정 소유법으로 평가되면 이제 이거는 허용되니까 예외적으로 이제 신뢰보호의 관점에서 제약받을 수 있는 경우가 요걸 판단하는 이제 도식으로 접근하고 뭐 신뢰이익 존재, 공익이 존재, 비교영향, 예. 이렇게 뭐 신공비 이런 식으로 판단하죠. 신공비, 신뢰이익, 공익, 비교형량. 예. 자, 근데 진정소유법이라고 평가되면 요거는 이제 원칙적으로 금지되고 이제 예외적으로만 허용되죠. 자, 요때 이제 예외적으로 허용되는데. 요때 이제 허용되는 법리가, 자, 판례에 따르면 신뢰이익이 아주 작거나, 예, 그 다음에 후행의 행위를 충분히 예측할 수 있었거나, 예견성 또는 예측성, 그 다음에 공익이 아주 절실하거나, 예, 그 다음에 당사에게 미치는 손실이 너무 없거나 적거나, 뭐 이런 것들, 신예공손, 요 이제 판례 법칙이 있죠. 예, 그래서 요런 신뢰이익이 적다, 손실이 적다, 예측성이 있다. 이런 것들은 이제 사익이 아주 다운되는 경우고, 반대로 이제 공익이 아주 월등하다. 이런 이제 두 가지 경우 수를 가지고 이제 예외를 판단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적용되는 법칙들이 약간씩 뉘앙스 차이가 납니다. 예, 그래서 루트를 잘 잡아내야 되는데 일단 진정소유법이라고 평가를 했어요. 네, 그래서 요거는 그 밑에 보시면 그 다음에 나오는 내용들이 신예공손 판례예요. 신예공손. 예, 그래서 한번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살짝 대조만 되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넘어가서 이제 4페이지로 가서 보십시오. 자, 조련해보죠. 자, 그 이후 남한 내에 미군정이 수립되고 일본인의 사유재산에 대한 동결 및 귀속 조치가 이루어지기까지 법적 상태는 매우 불확실하고 혼란스러웠다. 불확실, 매우 불확실, 체크해볼까요?
결국 이제 폐망 이후에 어떤 재산 거래 관계나 보유 관계 이런 것들은 아주 이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 망했기 때문에 나라가 불확실한 상태이기 때문에 원래 보유하던 그대로 내가 누릴 수 있다. 그것도 남의 재조선 재산, 그 조선인의 재산을 침탈한 것들을 누릴 수 있다. 이런 이제 보호 이익이 약화된다는 거죠. 신뢰 이익이. 자, 45년 8월 9일 이후 조선에 남아있던 일본인들이 일본의 패망과 미군정의 수립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한반도 내에서 소유하거나 관리하던 재산을 자유롭게 거래하거나 처분할 수 있다고 신뢰했다 하더라도 그러한 신뢰가 헌법적으로 보호할 만한 가치가 있는 신뢰라 보기는 어렵다. 일본인들이 불법적인 한일 합병 조약을 통해서 조선 내에서 축적한 재산을 8월 9일 상태 그대로 일괄 동결시키고 그 산일과 훼손을 방지해 향후 수립될 대한민국에 이양한다는 공익은 아주 중대하다라고 하죠. 맨 뒤에 그 신뢰보다 훨씬 중대하다. 자, 일단 키워드가 이제 진짜 키워드가 나왔어요. 자, 위에 5줄 올라가서 일본인들이 불법적인 한일 병합 조약을 통하여, 자, 불법적인 척하세요. 불법적인 침탈. 네, 좀 전에 이제 쓴 거죠. 그래서 불법 침탈이다. 라는 전제에서 민족 재산, 한민족의 재산을 회복시킨다. 이런 이제 공익들이 그 불안한 상태에서 어찌 될지 모르는 그런 이제 어떤 신뢰익보다 훨씬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치마 보시면 자, 진정소입법이다라고 이제 한 다음에 신예공송 판례를 제시하고요. 그다음 이제 요 판단을 들어갔죠. 그래서 지금 신뢰이익이나 뭐 이런 것들은 엄청 약한데 공익은 엄청나게 중대하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 이제 진정수입법에 예외가 허용되는 경우다 해서 합헌으로 봤던 겁니다. 네. 그래서 이제 결론은 여러분들이 쉽게 추정할 수 있는데 논거를 제시할 때 부진정소입법이므로 원칙적으로 허용돼서 합헌인 게 아니라 진정소입법이지만 예외적인 사유에 해당해서 합헌인 것이다. 예, 이런 이제 논리 구조를 잘 잡아내시고요. 자, 이제 3번 판례로 갈게요. 예, 이런 것들은 뭐 가볍게 결론 위주로 체크하시면 됩니다. 여러분도 이제 그 논리나 이런 것들이 이제 투철하신 분들이라 소제목 보시면요. 미성년자 등에 대한 성폭력 범죄 공소시효 특례 조항의 부진정 소급 사건이라고 되어 있는데 뭐 요거는 뭐 부진정 뭐 이런 것들 뭐 그렇게 별로 중요해 보이지 않습니다. 예, 일단 맨 앞에 미성년자 성폭행이나 이런 것들은 이제 엄중하게 취급하기 위해서 이제 시효에 대해서 뭐 특례를 배제할 수도 있고 또 뭐 더 불리한 특칙을 둘 수도 있고 가해자 면에서 자 이럴 수 있는데 자 뭐 일반적으로 합헌이라 봐야 되는데 수제목에서 일단 그 중간에 공소시효 체크해 볼까요? 공소시효 특례 조항의 소급이다. 자 일단 부진정 법리 다시 한번 확인하신 다음에 머릿속으로 자 그다음 정리 좀 하겠습니다. 시효 제도는요. 또 위헌이 거의 나오지 않아요. 이것도 넓은 형성호 때문인데 자 뭐 시효는 여러 가지 있죠. 민사 시효도 있고 그죠? 형사 시효 중에서는 뭐 형해 시효, 공소 시효 뭐 여러 가지 또 형사 시효가 있고 또 행정상 징계 시효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민사, 형사, 행정상 각종 이제 시효 제도가 있는데 소멸 시효도 있고 취득 시효도 있죠. 자 거의 위헌이 안 나와요. 권리 위에 잠자는 자는 보호받지 못한다. 예, 이런 이제 어떤 근대법의 일반적인 이제 법적 안정성을 추구하는 이제 근대법의 원칙 때문에 이게 이제 공사를 불문하고 민형사 행정을 불문하고 기본적으로 소통된다 하다 보니까 합헌으로 이제 주로 가는데 다만 이제 예외가 또 있죠. 예외적으로 이제 위헌 나오는 게 자 첫째 국유 잡종 재산의 취득 시효 배제, 국유 잡종 재산 취득 시효 배제. 요거는 위헌입니다. 지금 이제 국유 잡종 재산 쪽에 이제 명칭이 바뀌었어요. 공법의 명칭이 이제 일반 재산으로 이제 바뀌었는데 국유 잡종 또는 이제 일반 재산 지금 현재 명칭으로 자 요게 이제 왜 이제 취득 시효를 배제하면 위헌이 되는가 하면 아직은 이제 잡종 재산 또는 일반 재산으로 분류되는 것들이 보면 행정 목적이 아직 특정되지 않은 것들이에요. 행정 목적 또는 공적 목적이 설정되지 않은 것들. 예, 이런 이제 국공유 재산을 잡종 또는 일반 재산이라고 하는데 그 개념 속성상 사유화 가능성이 아직 열려 있거든요. 사유화 가능성이 열려 있는데 행정 목적이 설정이 안 됐으니까 그럼에도 부득불 배제하는 것들은 합리적 이유가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다음에 두 번째 과거사 국가배상 청구에서 객관적 기산점을 적용하면 위헌이다라는 판례가 있습니다. 과거사 국배청 요거는 무조건 대비해야 되죠. 과거사 국배청 객관적 기산점 적용.
요거 위헌. 그래서 이제 주관적 기산점만 써야 된다라는 판시인데, 이 과거사라는 게 해방 이후부터 자, 권위주의 정권 또는 이제 군부 정권, 종식 전까지 그 사이에 이루어졌던 각종 조작, 은폐, 의혹 사건들이죠. 각종 뭐 조작, 은폐 사건 등인데, 그걸 이제 사회에 이제 해결하는 문제인데요. 자, 요때 이제 주관적 기산점은 이제 안날 기준이죠. 당사가 이제 불법 행위가 됨을 안날을 기준으로 하는 것들은 결국 이제 최근에 와서 그게 불법 행위라고 이제 공적으로 확인됨으로써 이제 알게 됐기 때문에 그때부터 몇 년, 3년 이렇게 이제 주어진 것들은 충분한 기간으로 봐요. 근데 이제 객관적 기산점은 있은 날 기준이잖아요. 실제 그 행위가 불법 행위가 있은 날 기준인데, 자, 요거는 너무 오래전에 과거사들이니까 해방 이후부터 직후의 사건들까지 대상으로 하다 보니까 그때로부터 이제 불법행위 일반 규정에 따라서 뭐 10년 이렇게 적용하게 되면 대부분 사건들이 이제 다 기산 소멸시효에 걸려서 시효 기한에 걸려서 국배청을 청구하지 못하는 이런 문제점이 제시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판례가 이제 주관적 기산점만 쓰고 객관적 기산점은 쓰지 마라. 그 이유가 너무 오래전 사건들을 다루어서 잘못하면 이 규정 때문에 소멸시효에 걸리는 문제가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조 두 가지를 정리하는 것들이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러니까 요거는 그 외에는 다 이제 합헌이라는 전제에서 가볍게 보시기 바랍니다. 이 판례는. 자, 그리고 이제 다음 이제 본문 내용들 너무 이제 신경 안 써도 되는데, 그 나번 가보죠. 나번. 네, 나번 쪽으로 가보시면 그 죄형법정주의와 형벌불소의 원칙을 규정한 헌법 제12조 등의 이제 의미를 밝히고 있는데, 자, 일단 그 아래에 줄 달라고 가보죠. 우리 헌법이 규정한 형벌불소의 원칙은 행위의 가벌성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소추 가능성에만 연관될 뿐 가벌성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 공소시효에 관한 규정은 원칙적으로 효력 범위에 속하지 않는다라고 했는데, 자, 요 표현이요. 그 밑에 가면 뭐 계속 이제 연달아 나오겠지만은 지금 5.18 특별법 사건이라고 아시죠? 전두환, 노태우, 내란죄 등 공소시효 연장법이었죠. 그래서 5.18 특별법 사건에서 이미 나왔던 논리예요. 핵심 논점이었죠. 그때 전두환, 노태우, 내란죄 등 공소시효 연장법. 네. 자, 여기서 요거 이제 과거에 이루어졌던 일을 사후에 이제 공소시효를 건드는 이런 규정이었기 때문에 당연히 소위법입니다. 근데 이때 이제 문제된 게 공소시효를 이제 연장하는 거였거든요. 요것도 지금 공소시효 문제거든요. 공소시효 관련된 연장되는 내용인데, 결과적으로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공소시효 연장이 죄형법정주의와 상관이 있느냐 이게 밝혀졌어야 했는데, 왜냐하면 죄형법정주의가 적용되는 이제 형벌이다 해버리면 절대금지거든요. 무조건 위헌 나오기 때문에 이 예외적 여지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제 따져봐야 되는데, 공소시효 제도에 관해서 여러분 그 형사소송법에 가면 그 성격놀이가 나오잖아요. 절차법설 또는 소송법설하고 그 다음에 이제 실체법설 이렇게 대립하죠. 절차법설은 오랜 기간이 지나면 증거가 흩어져서 없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소송 진행의 절차 진행의 관점에서 이런 것들을 이제 시효를 두는 것이다 이렇게 보는데, 실제법설은 이제 오랜 시간이 지나면 행위의 그 가벌성, 그 벌로서 다룰 성격 자체가 소멸되기 때문에 그런 거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증거 산일 효과, 절차적 효과고, 얘는 이제 가벌성 소멸, 실체적 효과, 죄와 벌의 문제, 이렇게 접근하거든요. 자, 그러다 보니까 둘 중에 어떤 거로 보느냐가 이제 중요한데, 우리 헌재가 절차법설을 취한 것입니다. 여기서 절차법설을 취해서 실체법설, 즉 죄와 벌을 직접 다루는 이제 형법 사안이 아니다라고 했어요. 아니기 때문에, 즉 가벌성이라는 것이 이제 죄와 벌 를 말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행위의 가벌성 또는 죄와 벌을 직접 취급하는 이제 사안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요거는 이제 죄형법정주의 형벌불소 원칙 특수 이론, 즉 절대 금지가 적용되지 않는다. 그러면 이제 소위법 금지 이제 일반 이론이 적용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진정이냐 부진정이냐 나눠 가지고 별개로 이제 접근하고 예외도 있을 수 있는데, 이 사례가 이제 다번으로 내려가시면 이제 부진정입니다. 부진정. 그래서 이제 진행 중인 관계에 대해서 규율했기 때문에 부진정 소유표를 갖는다고 하고요. 근데 제 생각에는 요거까지 출제되면은
좀 이 판례 위상에 비추서는 너무 깊이 추재되는 것 같고요. 어쨌든 체크해 놓으세요. 답은 단락에 4줄 뒤에 보시면 부진정 소급표. 자, 부진정 체크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원칙적으로 허용되고요. 부진정은 다만 이제 신뢰보호 관점에서 제한될 수 있는데 그 미성년자 대상으로 하는 이런 성폭행 이런 것들을 신뢰보호 인정하기가 쉽지 않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제 합헌 나온 겁니다. 네, 별도로 뭐 특별히 챙겨볼 거는 없는 것 같아요. 네, 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다음 이제 정당제도 쪽으로 가서 4번 판례 보시는데요. 자, 아주 중요한 판례입니다. 교원의 정당 및 정치단체 결성 가입 사건인데, 자, 일단 그 제목에 정당 체크하고 정치단체 따로 체크하세요. 정당 가입 금지 또는 정당 결성 금지는 합헌인데요. 기타 정치단체 결성 금지가 위헌 나왔어요. 예. 그래서 정당 합헌, 정치단체 위헌. 자,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는데요. 판상은 됐고요. 이제 바로 내용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7페이지로 가셨어요. 로마자 2 본안에 대한 판단입니다. 여기 보시면 이제 정당, 여기요. 정당에 대한 판단. 바로 나오죠. 자, 요거 정당에 대한 판단에서는 여러분들이 7조나 31조나 뭐 이런 이제 정치적 중립성 이런 규정들만 떠올리시면 돼요. 예, 그래서 보시면 여기 나오죠. 줄된데. 예, 국가공무원이 정당에 가입하는 것을 금지함으로써 공무원이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 자, 이게 7조 1항에 있죠. 국민 봉사자. 자, 그다음에 초중등 교원이 정치적 중립을 보장을 하고, 요게 이제 7조 2항 직업공무원 제도이네요. 자, 그다음에 초중등 교원이 당파적 이해관계에 영향을 받지 않도록 교육의 중립성을 확보한다. 예, 좋은 번호를 외우는 게 아니라 우리 헌법 31조 4항 교육의 전자중대해서 우리가 이제 외웠던 건데, 기술칙 강의할 때 이렇게 교육의 전문성, 자주성, 정치적 중립성, 예, 이런 것들이 이제 담겨져 있죠. 31조 사항의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 하여튼 헌법 조항에 근거한 이념을 추구한 것이다. 예, 구현한 것이다. 이렇게 해서 이제 요거는 괜찮다고 보죠. 네, 일단 정당의 개념이 정치 결사죠. 다양한 이제 결사란 말은 이제 모일사자의 맺을 결자, 예, 어떤 사회를 조직한다는 뜻이죠. 예, 어떤 사회 모임을 조직한다는 뜻이고, 정당은 말 그대로 이제 정의란 말 자체에 정치적인 이제 일을 목적으로 하는 조직을 만든다는 뜻이니까 당연히 이제 정치와 결부되는 내용이고, 그렇다면 이제 공무원이나 교원은 각종 헌법 조항에 의해서 정치적 중립성이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걸 관철하기 위한 조항으로서 괜찮다는 뜻입니다. 요거는 이제 기존에 이미 합헌 결정이 있고요. 요번에 이제 다시 한번 확인되는 내용인데, 요거는 됐고, 자 이제 2번으로 가봅니다. 2번 가시면 국가공무원법 조항 중 그 밖의 정치단체에 관한 부분, 이제 이 부분이 위헌입니다. 자, 그 밖의 정치단체, 뭐 여러분 요것만 보시면 돼요. 그 밖 기타 정치단체. 자, 이거는 이제 정당이라는 특정된 어떤 정치 조직이 아니라 그 외에 이제 널브러진 어떤 정치와 관련된 모든 단체를 얘기하거든요. 정치 관련 모든 단체. 요게 이제 너무 넓어서 위헌이 나왔어요. 너무 넓어서. 뭐 안의 내용들은 여러분들이 읽어보시면 뭘 이렇게 가려내기가 좀 쉽지 않게 뭐 웅얼웅얼하는 이런 내용들인데, 요거 안에 읽지 마시고요. 자, 정치 관련 모든 단체, 이게 이제 문제점이 이제 뭐가 있는지 바로 써보죠, 우리. 예. 우리나라가 현대 법치국가잖아요. 대한민국은 법치국가죠. 그러다 보니까 죄송합니다. 대한민국은 민주국가죠. 민주주의 국가. 그래서 뭐 얼마 전에 촛불혁명도 했고요. 세계 1등 선진민주주의 국가예요. 자, 민주주의는 영국에서 탄생했지만 그 민주주의 현재 1등은 우리 대한민국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대한민국이 민주국가다라는 가지고 이제 보시면 정치와 관련 이 민주국가에서 그것도 1등 민주국가에서 정치와 전혀 무관한 사회단체를 찾기 힘들어요. 정치와 전혀 무관한 관련 없는 사회단체는 발견하기 곤란하다. 이게 결국 뭡니까? 정치와 전혀 무관하다 볼 수 있는 것들을 찾을 수가 없다. 뭐 조그만 학부모 회의, 그죠? 예, 제 딸이 다니는 초등학교 학부모 모임만 가도 보면 결국
이게 법이 그래서 그래. 이게 정치하는 놈들이 그래서 그래. 이러면서 청혼할까 말까? 막 이러거든요. 그러니까 술자리만 가져도 우리가 이제 비 온다 술자리만 가져도 학부모 모임만 가져도 친구들끼리 가족끼리 모이기만 해도 결국은 보면은 예, 정치적인 얘기들 이런 것들과 전혀 무관하게 끝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기타 정치단체 이런 이제 넓은 표현을 써버리면 그냥 사회활동 하지 말아라 이 말하고 똑같아지는 예, 결과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런 의미에서 이제 현대 민주국가, 대한민국 이제 1등 민주국가에서 정치와 전혀 무관한 이런 이제 사회단체를 찾는 것 자체가 없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규정은 결국 사회활동을 아예 하지 말아라 이런 뜻밖에 안 될 수 있기 때문에 너무 포괄적이고 그 결과 과도하다라고 이제 판단합니다. 자, 그래서 그 정도 정리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그 8페이지 가시면 그 법정 의견이 약간 나뉘었는데 몰라도 돼요. 일부 법정 의견은 이제 명확성 원칙에 위반된다 하면서 그냥 판단을 끝내버립니다. 명확성 원칙 위반만으로 위헌 선고되니까. 그런데 이제 양과로 2번에 뭐 이석태 등 나머지 위원 의견은 조금 더 나가서 그 나번 단락에 과잉금지 판단까지 들어가거든요. 요 과잉금지 판단에서 이제 요런 내용들이 나와요. 예, 그래서 요런 뉘앙스들이 이제 확인됩니다. 예, 그래서 민주국가에서 정치와 전혀 무관한 단체를 찾기는 힘든 바 너무 포괄적이다. 과도한 규제다. 예. 자, 됐어요. 자, 그리고 이제 선거제도로 가겠습니다. 5번 판례인데요. 지자체장 선거의 예비후보자에 대한 기타권 반환 사유에 관한 구공선법 사건이라고 되어 있는데, 자, 요것도 위헌 나왔죠. 헌법 불합치. 요거 이미 나왔던 그 논점입니다. 일단 결정요지 보시면 첫 줄 뒤에 선례가 있다는 걸 보여주죠. 환자는 2018년도에 지역구 국회의원 선거. 지금 이 사례는 지자체장 조항 부분인데 똑같은 조항에 지역구 국회의원 부분에 대해서 이미 위헌 결정이 있어요. 그런데 이제 심판 대상이 그 당시는 딱 이제 의원으로 한정되기 때문에 확장해서 이제 판단을 안 했는데 요 위헌 결정 나오니까 지자체장 관련 이제 그 조항 부분에 대해서도 또 이제 위헌 청구가 들어온 거죠. 똑같은 논거입니다. 그래서 자, 요거 읽어보시면 되는데 지역구 국회의원 선거 예비후보자가 정당의 공천심사에서 탈락한 후 후보자 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를 기타권 반환 사유로 규정하지 않은 것을 위헌 결정 내렸는데 요거 지금 둘째 위에 두 줄 다 제가 보세요. 정당의 공천심사에서 탈락. 여기 체크해 보세요. 공천심사 탈락. 네, 거기 체크해 보시고 한번 써보세요. 요거를 이제 컷오프 예비후보자라고 합니다. 컷오프 예비후보자. 줄여서 예후, 예비후보자. 그 기타권 반환을 규정을 두지 않았던 것을 우리 헌재가 예전에 굳이 안 둘 이유가 없는데 왜 뺐지 해가지고 요걸 이제 위헌 내렸거든요. 요 선례가 있고요. 이 선례가 이 조항의 이제 다른 적용 부분에 대해서 확인이 된 것입니다. 자, 컷오프 요거 이제 기억하시면 되는데 무슨 말이죠? 커트라인을 못 넘었다는 뜻입니다. 커트라인을 최소한의 어떤 그 참가 기준을 갖추지 못해서 오프, 이탈됐다, 떨어져 나갔다. 자, 이런 뜻인데, 그러니까 정당이 이제 어떤 당대표든 뭐 국회의원이든 뭐 하여튼 뭐 지자체장 선거든 자신들의 어떤 후보를 이제 공적으로 청구하기 위해서 그죠? 후보를 공적으로 이제 청구하기 위해서 절차를 밟죠. 그래서 뭐 경선을 거칠 수도 있고 한데 그 경선 이제 본선 이전에 예비 심사, 즉 예심을 먼저 거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최소한의 자격 요건 갖춘 사람들, 뭐 전과 없고 어느 정도 정치 경력 좀 되고 여론조사 지지가 어느 정도는 나오고 이런 사람들을 이제 본선에 올리는데 그 과정에서 이제 본선에 오르지 못하는 이제 컷오프들이 나와요. 근데 이 사람들을 지금 기타금을 돌려주지 않는다. 예? 그거는 이제 어떤 취지가 들어가 있냐면 이 컷오프 예비 후보자들이 불순한 존재다. 예. 그러니까 되지도 않을 걸 부득불 나가지고 돈만 들이고 질서만 흐트리는 이런 존재다. 이렇게 본 결과가 아니면 함부로 배제하면 안 되는 거거든요. 결국은 이제 의도되었던 의도되지 않았던 컷오프 예비 후보자의 기타금을 돌려주지 않는다라는 이런 규제, 일종의 규제잖아요. 이런 규제는 자, 이걸 이제 가성 후보로 볼 때만 가능한데 가성 후보로 짝퉁 후보로 짝퉁이라고 할게요. 자, 짝퉁 후보로 의제된 결과입니다. 결과적으로. 결과는 적으로요. 자, 근데 그렇게 볼 수 있나요? 예? 예. 아직 이제 정치적인 경륜이 좀 덜 됐다. 영향이 좀 약하다. 그것만으로
너는 나올 생각도 마라 이럴 수는 없잖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그 자체로서 짝퉁으로 보면 안 돼요. 그래서 이제 컷오프, 예, 요 안에도 찐 후보가 당연히 존재한다. 진짜 후보가 존재한다라는 인식을 가지고 본다면 이런 결과들이 잘못된 거죠. 그러니까 우리 현재가 마찬가지로 이제 위헌으로 확인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6번 판례로 가십시오. 지방공단 상근 직원의 경선운동 금지 사건인데 일단 상근 직원 체크하세요. 그리고 근처에다가 비교 표시. 상근 직원 근처에다가 자, 상근 임원. 여러분 임직원이라는 표현 써요. 임직원 일동 여러분 할 때 임원 직원을 합친 건데 상대적으로 보면 이제 임원이 직위 높죠, 그죠? 부장급, 이사급 이런 분들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조직 동원력, 자신의 조직을 선거판에 동원할 수 있고 악용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이 일반적으로 이제 추정됩니다. 그러나 그래서 이제 임원들을 선거운동에서 배제하고 이런 것들은 혹은 이제 임원 자격을 버리고 후보가 되도록 하고 뭐 이런 여러 가지 뭐 조치들은 다 합헌으로 기본적으로 보는데 이 직원은 실질고 오래가 들어가야 돼요. 왜냐하면 이제 일반적인 봉급쟁이이기 때문에 조직 동원력 면에서 확연하게 다르기 때문에 그런데 어떤 사건에서는 이제 조직 동원력이 임원과 직원이 거의 맞먹는 경우들도 있어요. 그래서 합헌으로 나오는 경우도 있는데 일반적으로는 다르다 이렇게 이제 상정하고 들어야 됩니다. 이 사건도 보면은 상근 직원까지 규제를 했기 때문에 이 직원 부분이 위헌이라는 뜻입니다. 일반적으로 임원의 조직 동원력과 직원의 조직 동원력은 확연하게 다른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접근하십시오. 자, 그러면 이제 본문으로 들어가면 로마자 1번에 제한되는 기본권 한번 봐주세요. 첫 줄 정치적 표현의 자유의 제한이다. 표현. 그러면 이제 엄격한 심사하죠. 맨 마지막 줄에 엄격한 기준이 적용된다. 예, 이런 표현들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과잉금지 판단으로 들어가면 일단 이제 당내 경선의 줄 보시면 당내 경선의 형평성, 공정성 이런 것들을 이제 확보하기 위한 당연히 좋은 장치일 수는 있는데 자, 이제 그 다음 내려가 봅니다. 첫째 줄 보세요. 그 바로 밑에 구청장이 임명하는 이 사건 공단의 상근 임원인 이사장은 상근 임원 나왔죠. 임원은 이 사건 공단의 대표로서 그 업무를 총괄하고 또 여러 가지 이게 뭐예요? 업무를 총괄한다 뭐 이런 것들이 결국 이제 조직 동원력을 얘기하는 거예요. 영향력 이런 것들. 자, 그러나 아래줄 뒤에 이 사건 공단의 상근 직원은 상근 직원은 요거는 그만큼의 조직을 동원할 수 있는 어떤 지배력이 없다는 걸 보여줍니다. 그래서 아래줄 뒤에 보시면 이 사건 공단의 경영에 관여하거나 실질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므로 자, 실질적 영향력 요 정도 체크하시면 되겠어요. 조직 동원력 면에서 확연히 다르다. 똑같이 이제 규제를 한 게 위헌이다. 라고 했고요. 요 비슷한 사례가 기본서에도 실리고 이미 출제되고 있는 사례가 있어요. 네, 그걸 이제 하나 보시면 철도공사 상근 직원 이것도 직원입니다. 상근 직원 지금 이제 뭐라고 할까요? 경선운동 금지, 뭐 선거운동 참여 제한, 뭐 선거 참여 제한. 경선운동이든 뭐 선거운동이든 제한한 거 요것도 똑같이 위헌 나왔어요. 그래서 상근 직원은 지금 이제 지방공단의 상근 직원과 마찬가지로 최근에 임원과 확연히 조직 동원력이 다른데 각계 봐서 위헌이다라는 판시가 나와 있기 때문에 이 두 개를 같이 기억합니다. 지방공단 상근 직원, 철도공사 상근 직원 이거는 이미 기출이고요. 자, 어쨌든 이것만 가지고 딱 접근하려고 하지 말고 이제 임원하고 비교하면서 접근하면 쉬워요. 그래서 임직원 했을 때 임원과 직원의 조직을 동원할 수 있는 이런 역량이라든가 지배력이 확연하게 다른데 다른 주체들을 똑같이 취급을 하게 되면 위헌이 나올 수 있다. 자, 이런 생각으로 접근하시고요. 자, 다음에 이제 7번 판례로 갑니다. 자, 국가공무원법상 공무원의 집단행위 금지 사건. 자, 공무원 집단행위 체크하시고요. 네, 근데 좀 더 정확하게 봐야 돼요. 자, 판시상에 내려가십시오. 가본 보시면 첫 줄 뒤에 그 밖에 공무 외의 일을 위한 집단행위. 자, 공무 외의 일을 위한 집단행위 체크하시고 이게 가장 정확한 표현입니다. 공무 외의 일을 위한. 예, 이게 다운표 넣으시고 공무 외의 일 여기까지.
자, 결국 이제 공무원도 보면 이제 공무원 노조법에 따라서 이제 노동운동이 보장되잖아요, 기본적으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자신의 이제 업무, 고유 업무와 관련된 뭐 어떤 집단 행동하고 이런 것들은 이제 근로삼권 행사이기 때문에 그런 것 자체까지 금지하는 게 아닙니다. 아니라 이제 공적 업무, 자신이 이제 본연의 업무와 상관없는 어떤 일들을 위해서 집단 행동하지 말라 이런 것들인데요. 예전부터 합헌입니다. 예전부터 합헌이고 지금도 이제 확인된 건데. 자, 이제 진행하는 법리 중에 이제 표현의 자유의 제한이기 때문에 정치적 표현의 자유의 제한이기 때문에 엄격한 심사가 적용될 것이다. 이런 것들 가지고 이제 접근하시면 되고 여러분들은 그 뭐 나번 단락 정도가 이제 읽어볼 만한 부분인데 안에 뭐 내용을 정리할 게 없어요. 그래서 자신의 일과 상관없이 공무원들이 집단 행동을 한다면 자, 근처에 써놓으시면 됩니다. 간단하게 제목 근처에다가 예, 그러면 좀 전에 이거 공무 외의 일을 위한 집단 행위라고 했죠, 그죠? 예, 요거는 결국 이제 어떤 의미로 비춰지냐면 우리 국민의 입장에서는 정치 집단화, 공무원의 그것 때문에 공무원이 정치 집단화되는 이런 우려 때문에 금지시키는 것이다. 이제 바로 정치 집단화 된다는 뜻은 아니겠지만 그런 이제 위험성이나 그런 이제 국민들의 어떤 공직 신뢰 저해 이런 것들 때문에 이제 고려한 것인데 요게 이제 헌법에 다 7조 2항이나 이런 데 이제 이념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합헌이 계속 나오는 겁니다. 자, 8번은 안 봐도 되겠습니다. 결론만 체크하면 되고요. 이렇게 해서 이제 헌법 총론 끝내고 자, 이제 기본권론으로 들어가시는데 잠시 휴식 후에 진행하도록 하죠.